네, 여러분,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범죄의 종류 중에서 신분범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범, 양이 많죠 지금. 은근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범죄의 종류, 거동범, 뭐 침해범, 위헌범 뭐 이래가지고 쭉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돼요. 자, 신분범 한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신분범. 그러니까 뭐 별건 없어요. 이게 범죄는 이제 범이니까 범죄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이구나. 범, 그래. 자, 신분으로 인해서 뭔가 관련성이 있는 범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개념만 보시면 되지만 나중에 우리 형법에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공범 파트에 가게 되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아주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신분범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먼저 보시면은 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벌써 짜증나죠? 진정, 부진정. 자, 짜증은 좀 나는데 먼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법학은요, 물론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법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실 때도 개념 설정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칙을 먼저 보고 원칙적인 개념을 먼저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예외적인 거 요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뭘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 요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이 진정이 원칙이겠습니까? 부진정이 원칙이겠습니까? 당연히 진정이 원칙이지. 진정이 원칙이에요. 그럼 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진정 신분범은 뭐냐면 신분이 있어야만 뭐 하는 범죄냐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성립하는 범죄다. 그럼 신분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범죄를 말해요. 성립이 안 되는 범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게 수뢰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뢰죄. 그럼 수뢰죄 요즘에 여러분들도 경찰이 되면 돈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요즘에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뭐 교육도 뭐 잘 받고 어디서 뭐 어설프게 돈 받아가지고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또 고위 공직자들은 또 이래저래 또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경찰이 아직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받았네. 자, 그러면 수뢰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신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수뢰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뢰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무원이어야 돼. 물론 이제 이 공무원 또는 중견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경찰 공무원 나는 나중에 경찰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수뢰죄의 주체라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뢰죄의 주체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공무원이 안 되면 아무리 남한테 뭐 뒷돈을 받고 뭐하고 해도 수뢰죄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뢰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수뢰죄를 한번 저질러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되면 이제 돈 받으면 안 되지만 요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뢰죄 가장 이제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범죄들을 공부할 때 그 범죄가 이게 진정 신분범인지 아닌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봤으니까 한번 잡으셨죠? 수뢰죄 뭐다? 성립하는 범죄다. 신분이 있어야만 그 범죄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금 이렇게 좀 풀어서 적어놨는데 그 이야기가 성립의 문제예요. 성립의 문제.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짜 신분범이에요. 진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짜는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인 의미. 원칙.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설프게 개념을 혼자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이제 혼자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려도 되나?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개념을 딱 잡으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진정신분범 그러면은 원칙이란 말이고 진짜라고 항상 진정이란 말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느냐? 부진정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는 계속 개념으로 진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부진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는 진짜니까, 여긴 진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짜네. 그렇죠? 어설픈 유사품이라는 뜻이에요. 유사품.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요 부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가 좀 서로 다릅니다. 매번 하나의 똑같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자, 신분범에서는 부진정 신분범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신분이 있어야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있어야 주체로서 성립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신분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엄하게 처벌하기도 하고 약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신분이 있더라. 수뢰죄에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을 위한 조건이죠. 방금 우리 봤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형의 경중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는,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신분이 있더라. 그럼 이런 신분이 뭘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우리가 형법 250조 조문을 보고 있죠. 250조 조문만 잘 봐도 형법이 굉장히 이걸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지금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살인죄라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좀 우리 좀 다 알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 살인죄는 신분범인가요? 살인죄는 신분범인가요? 아니에요. 살인죄는 신분범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무슨 신분을 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여기 앞에서 사람을 살해한다 그러는데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따로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필요가 없어. 신분을 요하지 않아요. 어떤 무슨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어떤 신분이 있는 게 아니야. 경찰이 사람을 살해하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일반 범이에요. 근데 2항을 보면 250조 2항을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자, 여기는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5년인데 여긴 7년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5년인데 여기는 7년이래요. 그럼 형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가중돼요. 아, 똑같이. 근데 여기는 뭐예요? 행위가 뭐예요? 여기도 살해, 여기도 살해야. 아니,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는 5년 이상이고 여기는 7년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형벌에 관해서 이제 다시 요거는 이제 강의를 따로 이제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최하가 7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7년. 그럼 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중하죠. 근데 이건 왜 가중할까? 왜 가중해서 처벌할까? 이렇게 봤더니 이건 뭐냐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대요. 그럼 누가 살해를 하는 거지? 250조 1항은 죄송합니다. 자, 누구든지 하는 건데 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거니까 누구냐면 직계 비속이 하는 거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아빠를 죽이는 거야. 근데 여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있네. 그러니까 모두 돼요.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 것 같아. 장모님이 말이야 자기 딸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막 고생시킨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가중처벌한대요. 그러면 이건 주체가 뭐냐면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신분, 요런 게 신분이에요. 요게 신분. 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올라간다면 형이 올라간다. 가중.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중. 자, 그럼 이 범죄의 이름이 뭐예요?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형이 올라간다. 그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신분이다. 근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부진정 신분범이다. 이거는 뭐가 된다? 형이
가중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가중되는 것만 있냐? 가중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형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신분 때문에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너는 그런 신분이 있었어. 넌 좀 약하게 처벌해 줄게. 이런 것도 있더라. 자, 우리 지금 250조 봤죠? 251조를 봐봐요. 직계 존속이. 자, 직계 존속입니다. 신분이 누구냐면 주체가 지금 직계 존속이 그랬으니까 신분은 누구냐면은 아빠야, 아빠, 엄마. 직계 존속. father, mother, 엄마. 예, 엄마가 아니고 엄마, 아빠, 엄마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치욕을 은폐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로 듣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형법 그 강론 교재에 이렇게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간으로 아이를 낳았다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힘들어, 애기 안 되겠어.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로 자, 분만 중 애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만 직후. 우리 형법은 이거 이제 뭐 나중에 우리 강론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살해하는데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요걸 진통설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언제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냐면 엄마가 아야라고 하는 진통을 느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그림은 좀 그런데 엄마 배예요 이게. 그럼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뽕 하고 나올 거 아니야. 뽕 하고 이제 나옵니다. 엄마 배를 뚫고 똑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나오는 것,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태아라 그러고 나오면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사람이냐? 엄마 뱃속에 있으면 태아인데 우리 판례는 이 아이가 얘가 나오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게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애 낳을 때는 얘가 이제 엄마가 주기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기가 점점 좁아진단 말이야. 간격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진통을 느낄 때 딱 죽여버렸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진통을 할 때 그럼 살인죄가 돼버려요. 살인죄가.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봅시다. 강론에서. 자, 그런데 분만중 그래요. 분만중. 분만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전체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나오잖아. 머리부터 나와가지고 쭉 나오는데 머리 정도 나오고 아직 발가락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더라도 자, 분만 중일 때도 엄마가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이에요. 분만 중일 때 아웃시키거나 분만 직후에 뭐 산후 우울증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산후 우울증 가지고는 안 되고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동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그러니까 요 동기로 해야 돼요. 요 동기로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제가 뭐라 그랬어? 강간 같은 거. 뭐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았다. 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가지고 영아를 살해하면. 저 영아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아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도 또 사람이고. 자,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기서도 영아를 죽이고. 자, 250조 2항에서는 누구를 죽였어? 직계 존속을 죽였고. 자, 위에서는 1항에서는 사람을 죽였어. 그냥 여기 요거 다 사람이잖아요. 요거 다 사람인데 부모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형이 가중되고. 자, 이렇게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10년 이하의 징역. 제가 나온 김에 좀 봐버리죠. 나온 김에 봐버립시다. 자, 형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조금 더 아는 거지 뭐. 여기 보세요.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5년 이상이면 우리나라는 징역형의 최장기는 몇 년이냐면 5년 이상이니까 5년부터 30년입니다. 물론 가중하면 50년까지도 가능해요. 50년까지도 가능해요. 이것도 나중에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저 하나 보세요. 30년이야.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5년부터 30년. 물론 사형 무기 있고. 자, 직계존속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직계존속은 7년 이상이니까 7년부터서 몇 년? 30년.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7년부터 30년. 자, 그러면 251조의 영아살인은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하라고 돼 있죠. 10년 이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최장기가 10년이란 뜻이에요. 10년. 그러면 제일 낮을 때는 몇 년이냐면 10년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 징역형의 제일 하나는 1월입니다. 1개월. 1월. 한 달부터죠. 한 달부터. 요 안에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아시겠죠? 1월부터 10년입니다. 1월부터 10년. 그러니까 형벌이 확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영아살해죄는 형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신분. 오케이? 신분. 요 신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형이 낮아져 버리네? 여기는 이 양은 높아져 버렸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은 여기에 있네? 자, 신분으로 인해서 형이 첫 번째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옆으로 가고, 자, 성립. 두 번째 거는 가중. 여기는 감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가중 감경 됐을 때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는 이제 원칙. 요건 성립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정리할게요. 아이고. 자, 성립의 문제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원칙. 요걸 뭐라고 그런다? 진정신분범. 자, 가중 감경된다 그랬죠. 가중 감경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가중 감경된다. 요거를 우리가 부진정 신분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부진정 신분범, 진정 신분범. 자, 그렇게 이해로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리가 교재를 읽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음 중 진정 신분범인 것은 부진정 신분범인 것은 물론 이런 문제는 20년 전에 순경시험에 나왔어요. 20년 전에. 이럴 거 이때 공부하고 이때 가르치던 사람들은 엄청 좋았겠지.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판례를 보면서 또는 교재를 볼 때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이런 지문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고 이거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고 이랬을 때 한글은 읽어요.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근데 머릿속에 느낌이 안 와버리면 이거 읽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다 읽었는데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버리면 공부 1년하고 2년하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가면 이게 뭐죠? 막 어설프게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진정신분의 종류 막 두 문자 따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맨날 그렇게 공부하면 아니요.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이해를 들은 거는 여러 가지로 더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짧은 강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도 다른 범죄를 볼 때 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신분범이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방금 제가 요 말씀드렸던 요 논리를 유추해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자수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범죄 종류 중에 자수범인데, 자수범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행위자가 직접 실행을 해야 돼. 알았죠? 스스로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럼 범죄를 자기가 직접 하지 남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래. 남을 시킬 수도 있어. 남을 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남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자수범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위증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증죄가 뭐냐면 자수범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문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수범에 대해서는 함부로 잘 안 건드려요. 논문 잘 안 나옵니다. 이 자수범이라고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험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그냥 이런 게 자수범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문 한번 볼게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그럼 여기 주체네. 주체죠?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증인이 진술을 해야 돼요. 증인이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항이 아니고 이하,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왜 이러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자, 우리 증인 보세요. 증인은 원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건데, 증인은 언제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불러요. 너 좀 나와봐라. 이렇게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사람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소송법 개념 강의 할 때 이제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소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증인은 오라 그래요. 그러면 증인은 의무가 있어요. 소환장을 받으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자,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 과태료 맞아요. 출석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면 선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남을 시킬 수가 없어. 대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자수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수범. 아시겠죠? 자수범이 뭔 줄은 알겠고, 자, 그럼 자수범이 이런 개념일 때, 그럼 자기가 특별히 하지만, 그럼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직접 실행을 안 하는 범죄도 있습니까? 그냥 물어봐야지. 요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간접정범입니다. 간접정범. 우리가 아직 공범론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가 간접정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간접정범하고 자수범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간접정범의 개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수범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살짝 지워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 이렇게 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제가 뒤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걸로 보시죠. 자, 이 이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에 피를 안 묻혀요. 그래서 피이용자라는 게 있어. 피이용자.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갑이 을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범행을 저질러요.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 갑.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이 사람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른다, 그 뜻입니다. 그럼 조문을 한번 봐볼게요. 34조에 뭐라고? 34조인데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했는데 교사 또는 방조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용하여,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용하여, 이용.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야. 누구를? 요 피이용자를. 요거를 뭐 한다고? 요 사람이 뭐예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처벌되지 않는 자, 처벌이 안 되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요 사람이 범행을 딱 저질러서 결과를 발생하게 하게 되면 요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 말이야. 얘를 처벌하겠다. 원래 이 사람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 요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 사람을 우리가 간접정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정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저기 길거리에 있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몰래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면은 도둑놈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나가는 꼬마가 있단 말이야. 꼬마가 4살짜리 꼬마가 딱 있으니까, 야, 너 이리 와봐봐, 이렇게 말해. 야, 저기 저 아이패드 저거 보이지? 이거 네, 저거 아저씨 건데 네가 가지고 아저씨한테 좀 갖다 줄래? 아저씨 건데 아저씨가 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가겠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거 가지고 와 주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때?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네, 제가 가서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해서, 자, 벤치에
이 방치되어 있는 이 아이패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몰래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는 이 아저씨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심부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져다 줘요. 여기 주인이 있어요. 갑이 만약에 여기 A라고 한다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이패드가 없어졌죠? 경찰에 신고하고 거기에 있는 CCTV를 이렇게 봐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광경을 다 보였겠지? 봤겠지? 누가 가져갔어요? 요 4살짜리 꼬마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4살은 뭐예요?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아이패드 주인이라고 하면 얘 뭐야? 이게 도둑놈이지. 도둑. 절도범이에요. 요 4살짜리 아이가. 근데 요 4살짜리 아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4살짜리 아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물론 남의 책임은 다 있지만은 여기 14살이 안 됐잖아. 14살이 안 됐으니까 뭐가 없냐면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 자, 범죄가 성립되려면 요 아이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도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이가 14살이 안 돼가지고 책임이 안 돼.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을 안 받아요. 처벌 안 받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내 거 아이패드 가지고 이놈이 가지고 갔는데 얘는 처벌을 안 받아요. 또 한 가지 원래 책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원래 사실 구속 요건도 없어요.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이 절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남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고의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는 그런 고의가 없죠. 그냥 원래 주인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얘는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책임까지 가기도 전에 구속 요건이 안 돼가지고도 안 돼요. 안 돼. 처벌 안 받죠?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절도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죠, 요 놈이 지금 요 4살짜리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갑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요 아이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요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머리가 아프니까 요건 놔두고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요렇게 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 교사 또는 방조를 뭐라고 한다고? 그냥 이용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다.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사범으로 처벌하고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뭐한다? 요놈이 범인이다. 자, 됐죠? 이 구조 아시겠죠? 요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얘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직접 가가지고 손에 피를 묻혔어야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직접 해서,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요걸 범죄의 정범, 그래, 정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정범. 그런데 누구를 이용했어? 요 사람을 이용했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 이런 표현을 간접 정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 정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는 뭐예요? 절도예요. 절도죄가 뭐라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절도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애를 이 처벌되지 않는 자, 요를 이용해가지고 야 가지고 와봐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됐죠? 내 손을 안 묻혀도 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개념 뭐였어요? 자수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단 말이야. 내 손에 피를 묻혀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거야.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는 절대로 범죄가 안 되는 거. 무조건 피를 묻혀야만 자수이 되는 범죄를 우리가 자수범이라고 한다. 자, 다시. 그럼 자수범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뭘로 봤습니까? 위증죄라고 그랬잖아요. 위증죄. 자, 위증죄는 어떻다고? 자, 위증죄 다시 이제 넘어가. 위증죄 어떻게 했어요? 위증죄 법률에 의해서 선서 누가 해야 돼? 그 사람이 증인이 해야지. 증인이 지가 선서하고 지가 뭐 해야 돼? 허위 진술해야 돼요.
에? 남을 대신 시켜가지고 위증을 할 수가 있나?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수범이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사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어때요? 강제추행이 뭐야? 강제추행, 우리 쉽게 생각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엉덩이 만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여자 과장님이 남자 신입사원 막 오니까는, 이거 젊은이들이 좋아. 그리고 엉덩이를 탱! 하고 때렸단 말이지.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 남자 부장님이 또 여성 또 직원 오니까, 아이고, 미쓰기 어깨가 풀렸나 보네. 어깨가 좀 뭉쳤나 보네. 그리고 뭐 어깨를 막 이렇게 조물조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제추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추행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깨를 주무르거나, 탕! 하고 때리거나.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탁 때려야 되고 내 손으로 주물러야 강제추행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강제추행죄는 이게 자수범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수범이냐. 그럼 자수범이 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간접 정범은 성립되지 않아야 요게 돼요.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돼야 자수범이 되는 건데, 우리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뭐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이렇게 우리 채팅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뭐 서로 이제 음란한 사진들을 막 보여주고 막 하는데, 자, 여기 갑이 을한테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좀 음란한 행위를 시킨 거죠.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러니까, 야, 내가 5일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말이야. 내가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다 뿌려버리겠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음란 행위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보여주고 막 뭐하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집니까? 아니죠. 직접 만지지 않아. 직접 만지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라고 시켜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간접적으로라도 강제추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꼭 만져야만 된다 그러면 간접정범은 성립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 강제추행죄는, 자, 결론만 보면 돼요. 너무 뭐하게 할 필요가 없어. 요게 뭐냐 이 말이야. 강제추행죄가 우리 시험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논리에서 강제추행죄라고 하는 거는 간접 정범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결론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뭐다? 간접 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쭉 개념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해서 판례가 나왔을 때 곧바로, 아, 그래, 맞아. 간접정범이란 이런 거였지. 자수범하고는 다르지. 개념상 틀려요. 그러면은 간접정범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요거 두 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추행죄다. 그러면 강제추행죄는 요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 개념에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좀 해 나가시고, 여기도 조금 이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스탑 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 정도로 개념을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